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시는 감동의 눈물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어디선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외국인의 진솔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영국에서 온 리사라는 여성분인데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이 아니면 숨조차 쉴 수 없다고 말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분이 한국에서 큰 상처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운이 깃들 겁니다. 제 이름은 리사입니다. 영국 남부 도버셔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죠. 부모님은 전형적인 영국 중산층 가정이었고 저는 평범한 학창시설을 보내며 자랐습니다. 대학에서는 아동교육과 요리를 전공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나라의 음식과 문화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대학 졸업 후 런던의 한 국제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나라 아이들을 가르치며 세계 각국의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았죠. 그 중에서도 한국 아이들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열정적이었거든요. 부모님들도 교육에 대한 열의가 남달랐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근처에 새로운 한국 음식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호기심에 들어가 본 그곳에서 김치찌개를 처음 맛봤는데 그 깊고 진한 맛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매운데도 계속 먹게 되는 신기한 맛이었죠. 그때부터 주말마다 그 식당을 찾아가게 되었고 사장님과도 친해졌습니다. 사장님은 민수라는 분이었는데 한국에서 요리사로 일하다가 영국으로 온 지 3년 정도 된 분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음식에 관심을 보이자 여러 요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김치 담그는 법부터 불고기 양념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알려주셨죠. 민수 씨를 통해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했는데 한국어의 높임말 체계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영어와는 완전히 다른 언어 구조였지만 그 안에 담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느껴졌거든요. 민수 씨는 가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일본의 침입과 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죠. 특히 한국 전쟁 이후 불과 50여 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러던 중 민수 씨가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보는 게 어떠냐고 말이죠. 한국의 대학에서 외국인을 위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다며 추천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혼자 생활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고 언어 문제도 걱정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한류 드라마와 K-팝도 찾아서 보게 되었는데 그 안에 담긴 가족의 정과 인정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영국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따뜻한 감정들이었죠. 결국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1년간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한 겁니다. 서류 준비부터 면접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민수 씨의 도움으로 무사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출국을 앞두고 가족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먼 나라까지 가려고 하느냐며 만류하기도 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부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2019년 3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선 순간의 그 느낌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낯선 언어와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왠지 모를 친숙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떠나 있던 고향에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죠. 서울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 정착한 후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며칠은 모든 게 신기하고 새로웠습니다. 24시간 편의점, 배달 문화, 지하철 시스템까지 영국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의 정이었습니다. 기숙사 룸메이트 수연이는 한국어를 못하는 저를 위해 번역 앱까지 깔아가며 도와주었어요. 길을 물어봐도 모르는 사람들이 직접 데려다 줄 정도로 친절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죠. 이곳에서 제 인생의 가장 큰 상처와 가장 큰 사랑을 모두 경험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한국에서의 첫 한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거든요.
한국어 수업을 들으며 기초를 다지고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국 문화를 체험했죠.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어보기도 하고 명동에서 쇼핑도 하고 홍대에서 치킨과 맥주도 마셔봤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현실의 벽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이 천천히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일상 대화에서는 한국 학생들의 빠른 말을 따라가기 힘들었거든요. 특히 단체 과제를 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국 학생들끼리는 카카오톡으로 빠르게 의견을 주고받는데 저는 번역기를 돌리느라 항상 늦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기다려줬지만 점점 저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더 힘들었던 건 미묘한 시선들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잘못 발음하면 몇몇 학생들이 웃거나 고개를 저으며 답답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물론 악의는 없었겠지만 그런 반응들이 점점 저를 위축시켰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매일 한국 드라마를 보며 듣기 연습을 하고 한국어 일기도 써봤어요. 룸메이트 수연이가 문법을 고쳐주기도 했죠. 그런 노력 덕분에 몇 달 후에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환학생 비자로는 제한이 있었지만 대학교 근처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구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제 전공이기도 했고 한국 아이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유치원 원장님과 면접을 본 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중년 여성이신 원장님은 처음에는 외국인 교사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한국말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있느냐 같은 질문들을 계속하셨죠. 다행히 그동안 공부한 한국어와 문화 지식으로 무사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오후 시간에 만 5세부터 7세까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울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첫 수업날 아이들은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며 외국인 선생님이다라고 수근거렸어요. 몇몇 아이들은 제 발음을 따라하며 웃기도 했죠. 아이들이니까 당연한 반응이라고 이해하려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교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해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에도 저를 제외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중요한 공지사항도 늦게 알려주거나 아예 빠뜨리는 일이 생겼죠. 특히 한 선배 교사는 제 수업 방식에 대해 자주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며 제 방식을 부정하는 발언을 자주 했어요. 물론 한국의 교육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은 맞지만 모든 걸 다 바꿔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 학부모가 원장실로 저를 부르더니 외국인 선생님이 우리 아이 발음을 망치는 것 같다며 항의를 하기도 했어요. 아이가 영어 단어를 영국식으로 발음한다는 게 이유였죠. 저는 영국 출신이니까 당연히 영국식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것조차 문제가 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으로 시작한 일들이 하나둘씩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실력도 늘지 않는 것 같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깊어지지 않았죠.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외국에서 살면서 당연히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언젠가는 진짜 한국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상처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만난 첫 번째 연인 때문에 받은 상처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어 갈 무렵 저는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도서관에서 한국사 과제를 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남학생이 제게 도움을 주겠다고 말을 걸었어요. 그가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역사학과 3학년으로 한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진 학생이었어요.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을 가진 그는 외국인인 저에게 한국 역사를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어려운 내용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서 들려줬죠. 그날 이후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함께 공부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훈이는 제 서툰 한국어를 전혀 웃거나 답답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틀린 발음이나 문법을 친절하게 고쳐주며 격려해 주었죠. 리사 씨 한국어 정말 많이 늘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훈이는 영어도 꽤 잘했지만 제게 한국어로 대화하자고 제안했어요. 한국어 실력을 늘리려면 계속 써야 한다며 인내심을 갖고 저의 느린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배려가 정말 고마웠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지훈이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산 출신으로 가족들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매주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용돈을 아껴서 고향에 용돈을 보내기도 했죠. 그런 효심 깊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훈이는 한국의 전통 문화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주말이면 저를 고궁이나 전통시장으로 데리고 가서 한국의 멋을 보여주었습니다. 창덕궁의 비원을 거닐며 조선 왕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인사동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한국의 차 문화를 설명해주기도 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함께 갔던 경주 여행입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을 구경하며 신라의 찬란한 불교 문화를 체험했죠. 천마총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보며 1500년 전 신라인들의 삶을 상상해보기도 했고요. 지훈이의 해박한 지식 덕분에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진짜 한국 역사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지훈이는 자신의 꿈과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았고 저도 영국에서의 삶과 한국에 온 이유를 진솔하게 얘기했습니다.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죠. 사귀기 시작한 지 몇 개월 후 지훈이는 저를 부모님께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외국인 며느리감에 대해 한국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지훈이가 우리 부모님은 개방적이시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안심시켜줬습니다. 부산에 내려가는 날 긴장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KTX를 타고 가는 동안 지훈이가 부모님에 대해 미리 얘기해줬어요. 아버님은 중학교 선생님이시고 어머님은 간호사셨는데 둘 다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외국 문화에도 열려있는 분들이라고 했죠. 지훈이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께서 현관까지 나와서 반겨주셨어요. 특히 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시며 우리 지훈이가 얘기 많이 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드렸는데 발음이 틀려도 웃으시며 들어주셨습니다. 그날 저녁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한정식을 먹으며 가족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영국 문화에 대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제 가족들 안부도 물어보셨죠. 아버님은 한국 교육제도와 영국 교육제도를 비교하며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느낀 따뜻함은 착각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셨지만 속마음은 달랐던 거죠. 그건 며칠 후 지훈이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훈이가 서울로 돌아온 후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물어보니 부모님과 큰 말다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저와의 교제를 반대하신다는 얘기였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해주셨지만 실제로는 외국인과의 결혼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일시적인 연애는 몰라도 결혼까지는 안 된다는 게 부모님의 입장이었습니다. 언어와 문화 차이,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 교육 문제까지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였죠. 특히 어머님은 한국 며느리도 적응이 힘든데 외국 며느리는 더 어렵다며 강하게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따뜻함이 모두 가짜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훈이는 부모님을 설득해보겠다고 했지만 이미 마음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더 힘든 건 지훈이의 태도 변화였어요. 부모님의 반대 이후로 만남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만나도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렇게 우리 관계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마음이 현실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지훈이와의 관계가 어색해진 후 저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지훈이를 통해 경험했던 한국의 따뜻함이 사라지니까 다시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어 실력도 늘지 않는 것 같았고 유치원에서의 일도 여전히 힘들었죠.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가 저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했어요.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반가웠는데 만나보니 표정이 무척 어두웠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결국 입을 열었어요. 리사야, 미안해.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이별 통보를 받으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이유를 묻자 지훈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생각보다 훨씬 심했다고 했어요. 매일 전화해서 저와 헤어지라고 압박하셨고 심지어 부산으로 내려오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어머님은 외국 여자랑 사귀면 우리 집안 망한다며 울기까지 하셨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훈이 자신도 현실적인 걱정이 생겼다고 했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문화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부모님과 아내 사이에서 힘들어할 자신이 없다는 거였죠.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 것인지, 영국과 한국 중 어디서 살 것인지 같은 문제들도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리사야. 너를 사랑하는 건 진심이었어.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어려워. 지훈이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슬펐어요. 그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부모님의 의견을 무시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첫 번째 한국에서의 사랑이 끝났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도서관에 가도 지훈이가 앉았던 자리가 보이고 함께 갔던 장소들을 지날 때마다 추억이 떠올랐죠. 설상가상으로 유치원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학부모가 제 수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항의를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아이가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외국 억양만 배운다며 원장님께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원장님은 저를 별도로 불러서 면담을 했어요.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좀 더 한국 실정에 맞는 수업을 해달라고 요청하셨죠. 구체적으로는 미국식 영어 발음으로 가르치고 한국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수업을 구성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노력해봤습니다. 발음을 의식적으로 미국식에 가깝게 바꿔보고 한국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K-팝이나 한국 문화 관련 내용도 영어 수업에 접목해봤어요. 하지만 제 노력과 상관없이 불만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은 다른 선생님이 제게 조언이라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사 선생님, 한국에서 외국인 교사로 살기는 정말 어려워요. 한국 부모들은 완벽한 걸 원하거든요. 약간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자기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바로 항의하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아이들의 창의성과 개성을 중요시하는 교육 철학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정확성과 완벽함을 더 중시하는 것 같았어요. 문화적 차이라고 이해하려 했지만 매일 눈치를 보며 수업하는 게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업 중에 한 아이가 영어 단어를 잘못 발음하자 다른 아이들이 웃었어요. 저는 괜찮다, 다시 해보자며 격려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웃음당한 아이의 어머님이 유치원으로 찾아오셔서 화를 내셨어요. 우리 아이가 창피당했는데 선생님이 제대로 지도하지 않았다며 항의하신 거죠. 한국 선생님이었으면 다른 아이들을 조용히 시켰을 텐데 외국인 선생님은 한국 아이들 심리를 모른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일로 원장님과 다시 면담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전과 달랐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학기까지만 하시고 그만두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었거든요. 직접적으로 해고라는 말은 안 하셨지만 사실상 그런 의미였죠.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0개월 정도 되었는데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일자리도 잃게 되었으니까요. 룸메이트 수연이가 위로해줬지만 마음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처음에 느꼈던 한국에 대한 애정도 점점 식어갔죠.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면 바로 영국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한국에서 버틸 이유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2020년 2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저는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한국에서 보낸 1년을 되돌아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명 힘든 일이 많았지만 동시에 소중한 경험들도 있었거든요. 수연이를 비롯해 몇몇 한국 친구들은 아쉬워하며 연락하고 지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신 한국과 연을 끊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너무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인데 왜 나는 여기서 행복할 수 없었을까? 한국의 빼어난 자연경치, 깊이 있는 역사, 발달된 문명 등은 정말 감탄할 만했어요.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끝내 벽을 느꼈죠. 런던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이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저는 왠지 어색했어요. 1년 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기분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제 방을 보니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1년 전에 두고 간 책들, 사진들, 소품들이 전부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온 것 같았죠. 가족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좋았던 얘기만 간단히 하고 넘어갔어요. 상처받은 이야기들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국 음식이 맛있었다, 한국 사람들이 친절했다 같은 당에 없는 얘기만 했죠. 며칠 후부터 영국에서의 일상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런던의 국제학교에서 다시 교사 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동료들은 한국에서 돌아온 리사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저는 예전만큼 즐겁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에서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다는 거예요. 수업 중에 한국 아이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길에서 한국 음식점을 보면 가슴이 아렸습니다. 특히 지훈이와의 추억들은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영국에서의 생활이 예전만큼 편하지 않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한국에서보다 더 차가운 것 같았어요. 동료들과는 업무적인 대화만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거의 나누지 않았죠. 한국에서는 룸메이트 수연이나 유치원 동료들이 때로는 간섭할 정도로 관심을 가져줬는데 영국에서는 그런 따뜻함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영국 음식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 먹었던 따뜻한 국물 요리들이 그리웠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미역국 같은 음식들이 자꾸 생각났어요. 런던의 한인 마트에서 재료를 사서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지만 맛이 영 어색했죠. 날씨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의 흐리고 습한 날씨가 예전보다 더 우울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뚜렷한 사계절, 특히 봄의 벚꽃과 가을의 단풍이 그리웠습니다. 런던의 회색 하늘을 보며 한국은 지금 무슨 계절일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더 힘든 건 언어였습니다. 영어가 제 모국어인데도 가끔 한국어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일이 생겼어요. 특히 감정을 표현할 때 그랬죠.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같은 한국어가 영어보다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의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수연이와 카카오톡으로 자주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할 말이 없어졌어요.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다른 생활을 하다 보니 공통 관심사도 줄어들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이나 혼자 있을 때 자꾸 한국이 그리워졌어요. 분명 힘들었던 기억이 더 많은데 왜 그리운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와 함께 걸었던 한강공원, 아이들과 놀았던 유치원 놀이터, 수연이와 함께 먹었던 치킨과 맥주 같은 것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영국 친구들에게 한국 얘기를 해봤지만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나라들은 다 비슷하다거나 한국이 중국이랑 뭐가 다르냐 같은 반응이었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상했어요.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아름다움을 영국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물론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지만 뭔가 결핍감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가르쳤던 아이 중 한 명의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온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제 인생을 다시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뜻밖의 편지 한 통이 제게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편지였는데 발신인을 보니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민준이의 어머니였어요. 민준이는 유치원에서 가장 내성적이었던 아이 중 하나였는데 처음에는 제게 말도 잘하지 않았던 아이였죠. 편지를 열어보니 한글과 영어가 함께 쓰여 있었습니다. 영어 실력이 완벽하지 않으시니까 한글로 쓰시고 번역도 함께 해주신 거였어요. 그 정성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리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민준이 엄마입니다. 선생님이 영국으로 돌아가신 후 민준이가 매일 선생님을 찾아요. 리사 선생님은 언제 와요? 라고 물어봐서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선생님이 계실 때는 몰랐는데 떠나시고 나서야 민준이가 얼마나 선생님을 좋아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민준이는 원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무서워하는 아이였는데 선생님과는 금세 친해졌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외국인 선생님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민준이가 영어를 무서워하지 않게 된 것도 선생님 덕분입니다. 예전에는 영어 단어만 들어도 움츠러들었는데 지금은 집에서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영어 노래를 부르곤 해요.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죄송한 마음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계실 때 몇몇 학부모들이 불필요한 불만을 제기했던 것을 알고 있어요. 저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선생님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한국식 교육 방식에만 익숙해져서 다른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민준이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의 교육 방식이 우리 아이에게는 오히려 더 좋았다는 걸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셨고 자신감을 키워주셨거든요. 선생님,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다시 한국에 와주세요. 이번에는 정말 환영받으실 거예요. 민준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선생님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온통 불만과 비판만 들었는데 이렇게 진심 어린 편지를 받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편지와 함께 민준이가 그린 그림도 들어있었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인데 한 여자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림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리사 선생님 보고 싶어요 라고 적혀 있었죠. 그 그림을 보는 순간 한국에서의 따뜻한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제 발음을 따라하며 깔깔거리던 모습,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던 모습, 수업이 끝나고 제게 안기려고 뛰어오던 모습들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편지가 도착한 거예요. 이번에는 수연이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수연이의 편지는 이랬습니다. 리사야, 잘 지내고 있어? 갑자기 편지 써서 미안해. 사실 너한테 꼭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어서. 너 기억하지? 유치원에서 일할 때 힘들어했던 거. 그때 나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미안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 최근에 우리 대학교에 새로 온 교환학생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너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외국인 친구들이 힘들어할 때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어떤 말이 상처가 되는지 알게 된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가 떠나고 나서 기숙사가 너무 조용해졌어. 너의 밝은 웃음소리, 서툰 한국어로 질문하던 모습들이 그리워. 리사야, 혹시 다시 한국에 올 생각 없어? 이제는 예전보다 외국인들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어. 특히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수업이 늘어나면서 원어민 교사에 대한 수요도 많아졌고, 너 같은 따뜻한 선생님이 한국에 꼭 필요해. 진짜로. 수연이의 편지를 읽으며 또 다시 울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상처만 곱씹고 있었는데 저를 진심으로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한국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분명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동시에 소중한 인연들도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준이 같은 아이들, 수연이 같은 친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영국에서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안전하고 편하긴 했지만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느낌이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는 매일 새로운 도전이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사람들과의 마찰 등 힘든 것들도 많았지만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었어요. 영국에서는 너무 안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교육자로서의 보람도 한국에서 더 크게 느꼈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영국의 아이들은 이미 영어를 잘하니까 제가 가르칠 게 별로 없었지만 한국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심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터전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말이죠. 다시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한 후 저는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교환학생이 아니라 진짜 정착을 목표로 한 만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했거든요. 먼저 한국어 실력을 늘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런던의 한국어 학원에 등록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높임말과 존댓말 사용법을 중점적으로 배웠죠. 이전에는 대충 넘어갔던 부분들을 정확히 익혔습니다. 또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공부했습니다.
한국 부모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교육 방식을 선호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영국식 교육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한국 실정에 맞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죠. 2021년 9월 드디어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번에는 관광비자가 아니라 어학연수 비자로 입국했어요. 먼저 한국어를 더 완벽하게 익힌 다음 정식으로 취업할 계획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은 첫 번째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설렘보다는 긴장이 더 컸어요.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죠. 수연이가 공항까지 마중을 나와 주었습니다. 2년 만에 만난 그녀는 예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어요. 리사야, 진짜 돌아왔구나. 라며 반갑게 안아주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기숙사 대신 원룸을 구해서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홍대 근처의 작은 원룸이었는데 비좁긴 했지만 제 공간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혼자 살면서 한국 생활에 더 깊이 적응해보고 싶었거든요. 첫 몇 주 동안은 적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외국인 등록증 발급 등 행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한국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이전에는 교환학생 신분이라 학교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했죠. 그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을 다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직원분이 외국인인 저를 위해 천천히 설명해 주셨고, 은행에서도 담당자분이 1시간 넘게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한국어 학원도 등록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어학당에서 고급 과정을 수강하기 시작했는데 이전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어요. 특히 비즈니스 한국어와 면접 한국어를 중점적으로 공부했죠. 학원에서 다양한 나라 친구들을 만났는데 모두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친해진 친구가 베트남에서 온 투이였어요. 투이는 저보다 먼저 한국에 와서 이미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노하우를 많이 알려줬죠. 리사,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참을성이 가장 중요해. 처음에는 힘들어도 꾸준히 노력하면 한국 사람들이 인정해줘. 그리고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 실수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해. 투이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다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좀 더 여유롭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점점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6개월 정도 공부한 후에는 한국인들과의 대화에서도 크게 문제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특히 교육 관련 전문 용어들을 익혀서 교사로 일할 준비를 마쳤죠.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한 영어 유치원에서 원어민 교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한 거예요.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더 체계적인 수업 계획서를 준비해서 면접을 봤죠. 면접에서 원장님은 제 한국어 실력에 놀라워하셨어요. 영국 분인데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시는 분은 처음 봐요 라며 감탄하셨죠. 또한 이전에 한국에서 교사로 일했던 경험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외국인 교사 중에서 한국 교육 현실을 이해하시는 분은 드물어요. 리사 선생님은 한국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니까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새로운 유치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한국 시스템에 맞춰서 수업을 준비했어요. 한국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학부모들의 요구사항도 미리 파악해서 반영했죠. 첫 수업을 하던 날 아이들의 반응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니 아이들이 깜짝 놀라며 좋아했어요. 외국인 선생님인데 한국말을 할 줄 아네? 라며 신기해했죠. 수업 방식도 이전과 다르게 했습니다. 영국식 자유로운 분위기와 한국식 체계적인 방법을 적절히 조합했어요. 아이들의 창의성은 존중하되 정확한 발음과 문법도 꼼꼼히 가르쳤죠. 그 결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훨씬 좋았습니다. 리사 선생님은 다른 외국인 선생님들과 달라요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한국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한다는 거였죠.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아이들도 저를 따라주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한국에서 진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유치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한국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외국인 교사가 아니라 진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한국어 실력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인들과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특히 경상도 사투리나 서울 사투리 같은 방언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동료 선생님들이 리사 선생님은 이제 진짜 한국 사람 같아요 라고 말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유치원에서의 일도 점점 체계가 잡혀갔어요. 제만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방식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놀면서 배우는 영어라는 컨셉이 큰 호응을 얻었어요. 한국 아이들의 특성을 파악한 후 그들이 좋아하는 K-팝 음악이나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영어 발음 연습에 활용하거나 포켓몬 캐릭터 이름으로 알파벳을 가르치는 식이었죠. 그런데 더 중요한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 사회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융화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의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제 문화의 장점은 나누면서 상호 보완하는 관계가 된 거죠. 예를 들어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서 아이들에게도 협력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반면에 영국의 개인 존중 문화를 바탕으로 각 아이의 개성도 인정해 주었고요. 생활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완전히 입맛에 맞게 되었고 특히 김치는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좋아하게 되었어요. 주말에는 시장에 가서 직접 장을 보고 한국 요리를 해먹는 재미도 생겼죠. 한국의 사계절도 깊이 만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봄에는 여의도 벚꽃 축제에 가고 여름에는 한강에서 치맥을 즐기고 가을에는 남산에서 단풍 구경을 하고 겨울에는 명동에서 붕어빵을 사 먹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어요. 특히 한국의 정서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눈치라는 개념도 이해하게 되었고 정이라는 독특한 감정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영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따뜻한 인간관계의 묘미였죠. 동료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훨씬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관계였는데 점점 진짜 친구가 되어갔어요. 퇴근 후에 함께 회식을 하고 주말에는 개인적인 만남도 갖게 되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친해진 선생님이 은영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은영이는 처음에는 외국인인 저를 어색해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친언니처럼 대해주었어요. 리사 언니, 처음에는 외국인 선생님이 와서 어떨까 걱정했는데 지금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들도 언니를 진짜 좋아하고 학부모들도 언니 수업을 받으려고 대기할 정도잖아요. 은영이의 말처럼 정말로 제 수업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학부모들이 생겼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다른 유치원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현재 유치원에 정이 들어서 이직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장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부원장 자리를 맡아보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는 이례적인 제안이었죠. 리사 선생님, 이제 정말 우리 유치원의 핵심 인재예요. 한국어도 완벽하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신뢰도 높으니까 더 큰 역할을 맡아주세요. 솔직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책임도 무거워지고 업무량도 늘어날 텐데 과연 외국인인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서 진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며칠 고민한 끝에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에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굳힌 거였죠. 부원장이 된 후에는 업무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교육과정 기획부터 교사관리, 학부모 상담까지 다양한 일을 맡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버거웠지만 점점 적응해 나갔습니다. 특히 학부모 상담을 할 때 제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외국인으로서 한국 교육을 이해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한국 부모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단순히 영어 실력만이 아니라 국제적 감각과 문화적 이해의 중요성도 함께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 노력들이 인정받아서 지역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우수 유치원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제교육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시상식장에서 상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에서 인정받는 교육자가 되었구나. 몇 년 전 상처받고 떠났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한국인도 외국인도 아닌 그냥 한국에서 살아가는 리사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 거였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안정되고 일도 잘 풀려가던 2023년 봄, 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만난 것이었어요. 그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말이죠.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친구 은영이가 소개팅을 주선해 주겠다며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언니도 이제 한국에서 정착했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야죠 라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은영이의 열성에 결국 응하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홍대의 한 카페였어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거의 모르는 상태였는데 은영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만 했거든요. 설렘보다는 부담감이 더 컸던 게 사실입니다. 카페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첫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키가 크고 온화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는데 뭔가 신뢰할 만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리사 씨 맞으시죠? 저는 김동욱입니다. 그렇게 동욱 씨와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욱 씨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저와 같은 교육계 종사자라서 그런지 대화가 정말 잘 통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동욱 씨가 외국인인 저를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외국에서 와서 한국 아이들을 가르치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라며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첫 만남에서 3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교육 철학부터 인생관까지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동욱 씨가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게 느껴져서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 후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졌어요. 주말에는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기도 하고 한강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죠. 동욱 씨는 항상 배려심이 깊었어요. 제가 아직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봐 세심하게 신경 써주었거든요. 몇 번의 만남을 거치면서 서로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동욱 씨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전통을 중시하는 집안에서 자라났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퇴직한 교사 부부셨고 동욱 씨도 어릴 때부터 교사가 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줬어요. 영국에서 온 이유, 한국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모든 걸 말했죠. 동욱 씨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리사 씨. 쉽지 않았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게 존경스러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훈이와 헤어진 후 상처받았던 마음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사귄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동욱 씨가 부모님께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순간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긴장이 되었지만 동욱 씨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개방적이세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편견을 갖지 않으실 거예요. 안동에 내려가는 길에 동욱 씨가 부모님에 대해 미리 얘기해줬어요. 아버님은 40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고 어머님은 초등학교 교사셨다고 했죠. 둘 다 교육자로서 다양한 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동욱 씨 집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나온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어머, 동욱아, 이분이 리사 씨구나. 정말 예쁘네. 어머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어디서 봤는지가 생각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첫 번째 유치원에서 일할 때 한 번 뵌 적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몇 년 전에 별빛 유치원에서. 어머, 맞아요. 그때 그 외국인 선생님. 어머님도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알고 보니 어머님은 몇 년 전 제가 일했던 유치원의 학부모 중 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때는 손자를 데리러 가끔 오셨는데 저와 직접적인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지만 서로 얼굴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때도 생각했는데 정말 아이들을 예쁘게 돌봐주시더라고요. 우리 손자가 리사 선생님을 정말 좋아했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몇 년 전에 스쳐 지나갔던 인연이 이런 식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안동 전통 음식들을 맛보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님도 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라며 고마워하셨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부모님께서 처음부터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전혀 거부감이나 거리감을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그날 밤 동욱 씨와 이야기하면서 더 큰 반전을 알게 되었어요. 실은 말이야, 리사야. 내가 너에게 첫눈에 끌린 건 우연이 아니었어. 동욱 씨는 은영이를 통해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어요. 특히 외국에서 와서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어머니도 너에 대해 얘기하신 적이 있어. 몇 년 전에 손자 유치원에서 봤던 외국인 선생님 중에 정말 인상 좋은 분이 있었다고. 모든 게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 상처받았던 경험들까지도 결국 이 만남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동욱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이 제 고향이 되어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마음의 안식처가 된 거였어요. 2024년 여름, 동욱 씨가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한강공원 벚꽃 축제가 열리던 날이었는데 석양이 질 무렵 다리 위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던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리사, 나와 결혼해 줄래? 네가 한국에서 진짜 행복할 수 있도록 평생 노력할게.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몇 년 전 지훈이와의 아픈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확신이 들었어요. 동욱 씨와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특히 동욱 씨 부모님은 저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셨죠. 한복도 직접 골라주시고 패백 예절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영국에서 부모님과 여동생도 한국에 와주셨는데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색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양가 부모님들이 번역기까지 사용해가며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결혼식은 전통 한식과 서양식을 조화롭게 섞어서 진행했어요. 한복을 입고 패백을 올린 후 웨딩드레스로 갈아입고 서양식 세리모니도 했죠. 두 문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서울 마포구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공간이었죠. 동욱 씨는 정말 배려심 깊은 남편이었어요. 제가 한국 생활에서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었거든요. 특히 시댁과의 관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며느리 문화가 부담스러웠는데 시어머님께서 외국에서 온 며느리니까 우리가 더 잘해드려야지라며 오히려 더 챙겨주셨어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례상 차리는 법을 모르는 저를 위해 시어머님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리사가 영국 음식도 만들어주니까 정말 고마워라며 항상 고마워하셨죠. 결혼 1년 후 저희에게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생긴 거예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동욱 씨와 함께 울었어요. 한국에서 저희 가족을 꾸리게 된다는 것이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임신 기간 동안 양쪽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님은 매주 서울에 올라와서 몸조리를 챙겨주셨고 영국 어머님도 몇 개월간 한국에 머물며 도와주셨어요. 2025년 봄, 드디어 아들 민호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이제 정말 한국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제 아이를 보니 이곳이 진짜 고향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유치원 동료들, 동욱 씨 학교 선생님들, 동네 이웃들까지 모두 축하해주고 챙겨주었죠. 그런 따뜻한 관심이 정말 고마웠어요. 육아를 하면서 한국의 교육열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아직 100일도 안 된 아기인데 벌써 영어 교육에 대해 묻는 지인들이 있더라고요. 리사 씨 아들은 자동으로 영어가 되겠네라며 부러워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민호가 자연스럽게 두 문화를 모두 배우길 바랐어요. 집에서는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사용하고 영국 문화와 한국 문화를 골고루 접할 수 있도록 계획했거든요. 현재 민호는 10개월이 되었는데 이미 엄마, 아빠 같은 한국어를 먼저 배웠어요. 영어는 제가 자장가로 불러주는 정도이고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자라다 보니 한국어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센터를 열려고 하거든요. 저처럼 외국에서 온 엄마들과 한국 아빠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정체성 혼란 없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동욱 씨도 이 계획에 적극 동참하고 있어요. 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교육과정 개발을 도와주고 있죠. 내년에는 작은 규모로라도 시작해볼 예정입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제 삶의 터전이 되었거든요.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결국 그 상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아요. 특히 지훈이와의 이별은 정말 아팠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동욱 씨의 진심을 더 깊이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결국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거죠.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한국이 제 진짜 고향이라는 것을.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진짜 인생을 시작했고 이곳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들었으니까요. 가끔 길을 걸으며 생각해요. 만약 처음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아마 영국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겠지만 이만큼 풍성한 인생은 아니었을 거예요.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겪었던 모든 일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어요.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요. 그들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받아들여준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동욱 씨와 가족들, 유치원 동료들, 그리고 수많은 인연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예정이에요. 민호를 훌륭한 한국인으로 키우고 저도 계속 이 나라를 위해 기여하며 살고 싶어요. 이제 한국은 제가 선택한 고향이 아니라 제 마음이 진정 쉴 수 있는 유일한 고향입니다.